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영광로의 한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 정국이 끝나고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내란 세력 청산과 제2의 윤석열 등장을 막을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더 견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사영광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처 없는 처벌의 역사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윤석열. 사실상 동조 입장을 보여온 국무위원들.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데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 분께 모두 여쭤볼 건데요. 네. 박 의원님, 네. 이 한독수 대행의 후보자 지명 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전혀 적절하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마지막 저항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에 현재 9명인데 이미선, 문영배 두 재판관이 나가잖아요. 네, 4월 18일. 예, 4월 18일 나가는 이 두 자리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헌법재판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완규 현재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고등법원 판사 및 변호사를 임명하겠다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절박하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자신들이 방어해야 할 일이 많다. 정당 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해야 될 일이 많다. 동시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근거 없다고 또 앞으로 계속 소제기도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선, 문영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던 두 분이 나가면 완전히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 잔당에게 유리한 일을 할 사람을 박아놓겠다라고 한 뜻인데, 이 두 사람의 자격뿐만이 아니고 그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중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사과 반성은커녕 저항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순리대로 우리 민주 진영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약간 기습적이라 할 만큼 한독수 권한대행의 이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 해석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기는 하셨어요. 네. 정치권 일각에서 정말 한독수 권한대행이 왜 갑작스런 이런 후폭풍이 뻔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냐, 각종 지금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추가해서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박 의원님. 예, 일단은 이완규 후보 아직은 아니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인사검증도 안 하고 지금 지명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하죠, 하루 정도? 네, 하루 정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네. 하려면요, 그 금융계좌 다 들여다 봐야 되고 토지 부동산 거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다 봐야 되려면 최소 3일에서 7일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완규는 내가 며칠 날 인사검증 동의서를 써가지고 뭐 7일이 지났다, 10일이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나와서 어제 통보를 받았다. 근데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밝히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기 윤석열의 그 선거, 네. 그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수위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서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거나 대통령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이제 위반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당 입당 여부. 그거는 저도 인사검증 여러 번 받아봤는데 네. 탈당계가 내야 돼요. 인사혁신처에 탈당계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공개하면 돼요. 근데 그거 공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느냐. 목적은 첫 번째, 요즘 이제 자신으로부터 한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가병. 그렇죠. 난가하는 병.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윤석열의 후계자다.
네. 왜? 봐라. 내가 이완규 같은 사람도 지명 추천하지 않느냐. 네. 이 정도로 나는 찐윤이 됐다라고 하는 그 세력을 모으기 위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소박하게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자신도 지금 공수처장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수사받고 있다. 기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완규도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앞으로 공수처 수사라든지 아니면 윤석열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형사재판, 내란 재판에서 공소기각 등을 끌고 가기 위해서 또 공수처의 권한을 넘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뒤집어 엎기 위한 그 숫자 싸움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대선 출마에 대한 준비 작업, 네. 또 하나는 내란 관련 기소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준비 작업, 네. 수사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서항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란 정당 해산 청구 네네. 소송에 대비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절박한 거다.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네. 대응. 그러니까 이제 적법하지도 않고 자격 요건도 아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가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은 어떤가요? 예, 민주당은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장과 함께 일단은 서류 자체를 접수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자마자 첫 사건으로 이 그 권한쟁의를 맡았거든요. 아마 5분의 재판관만 그것을 그 문제 있다라고 인용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6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 헌법재판관 현재 9인 체제에서 이것을 그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이 공수처에 다시 한번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완규 그 현재 법제처장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도저히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은 막겠다 그런 것이고 절대 저희는 그 인사청문을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원내 대표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마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네. 이 평가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인용인지 기각인지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들 쭉 들어보면 사실 계엄은 일단락 됐지만 산불로 치자면 큰 불은 잡았는데 아직 잔불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헌법재판관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어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들 조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께 다 같이 여쭐 건데요. 네. 지금 파면 이후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하게 조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생각하시는지요, 박 의원님? 예, 무엇보다도 이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 민생이 정말 힘듭니다. 뭐 어디 지역 그리고 뭐 특정한 뭐 도시 따질 것 없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중소상공업자뿐만이 아니고 대기업 모두 다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해서 30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하자. 지금 그래서 정말 이 바닥부터 이 뭐가 돌아갈 수 있도록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마중물을 넘어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경제 살리기 혹은 그 중소상공인들을 돌아가시기 직전 상태, 거의 파산 직전 상태 이거라도 좀 막아드리자 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 그 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네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민생과 국민을 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더 이상 친위 쿠데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그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재정착. 그래서 경제 살리기와 민주주의의 재정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번에 허문제 재판에서 나온 것처럼 네. 헌법이 지켜지고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법 운영이 되는 그러한 제도적 개혁 세 가지를 저희들은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박 의원님께서도 뭐 일부러 말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은 동의하지만 네. 다른 거에 또 네. 중요하기 때문에 말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개헌과 관련돼서는 말을 아끼셨어요. 네. 이렇게 할까요? 내란 종식과 관련된 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개헌의 어떤 시기라든지 또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갈 것인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후반부에 한번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이 시급하다는 거 아마 세 분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내란 종식을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예, 다음 주에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명태균 특검을 재의결하게 됩니다. 현재 그 의석 분포상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할 겁니다. 내란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수사가 검찰에서 김용현 등 몇 사람만 수사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특히 그 지금 이 한덕수, 최상목 등 분명하게 윤석열이가 이야기했던 내란 계엄 관계 국무위원들을 8명 불렀잖아요. 네네. 그 지시 문건을 통해서 이 8명의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부터 지금 이제 오늘 그 기각은 됐습니다만 박성재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이 8명에 대한 수사 전혀 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군 부분에 대해서도 외환 유치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게 느끼셨을 텐데 그 노상원 수첩 네. 부분 네. 그 6천 명 실제로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만 약 6천에서 8천 명 정도가 소위 수거에서 처리 수집 대상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이 반드시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재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내란에 대해서 뿌리 뽑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고, 네. 또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최상목 네. 그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거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 최상목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은 저희가 아직 탄핵이라는 말을 안 꺼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이완규를 비롯한 이 불법적인 또 위헌적인 그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을 보면서 탄핵 이야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헌 부분은 조금 이따 네네. 추가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과 관련돼서는 특검이 가장 핵심적이고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참여했던 국무위원 8명에 대한 철저한 예. 수사 지금 요약할 수가 그리고 지금 있겠네요. 이제 김성훈 네. 이 갖고 있는 그 비아폰과 그 비아폰 서버 서버에 전혀 손 안 대한. 대고 있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출발점은 그 특검일 텐데요. 네. 특검이 사실상 지금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가 됐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재의결을 시도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전 의원들 우리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의결에 참여를 하겠지만, 지금 저쪽 당 국민의힘이 그 경선을 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탈표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경선을 하려고 하면은 당내에 가장 그 윤석열의 그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을 얻지 않고는 저쪽 당에서 지금 그 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내란 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동시에 상설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모아서 결국은 정권 교체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일정상으로는 다음 주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헌법 개정도 다음 주부터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심사소위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작년 10월부터 이미 개헌법 개정안을 다 내놨는데, 네네. 그러나 이제 국방위 소집을 지금 안 하겠다. 저쪽 당이 저기 상임위원장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급속하게 당내 경선 분위기로
사실상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그 국회 본회의 지나면은 경선 과정으로 확 전환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야 5당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개혁을 하는 우리 비상행동까지 다 하나가 돼서 범진보 민주진영이 정말 이번에 대동단결해서 확실하게 정권 개최를 하자.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을 하자.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특별 행위. 우리가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국정조사의 행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뽀개버리자. 아니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법 파괴했는데 그 파괴한 폭도들에 대해서 내가 마포경찰서나 어디 강남경찰서 전화해서 훈방받게 해주자 이런 자들이잖아요. 네. 방금 우리 비상행동에서 말했듯이 폭력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폭력, 비민주적인 거 아주 그냥 정말 어디 남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행위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강훈 세력들을 비롯해서 네. 이들 전체에 대한 어떤 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짧은 그 정치 일정상 결국은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의 네. 공동의 의제로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드러내놓고 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분리해서 정리함으로써 확실하게 힘을 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전에 나왔던 네. 개헌 얘기 예.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헌에 관련돼서는 살짝 좀 결이 다른 게 제가 느껴졌었는데요. 별 다르지 궁금합니다.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보다 크고 근본적인 그 사회 대개혁의 내용까지도 다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 우리 헌법에 새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비춰진 거는 대선 날짜에 6월 3일 날 개헌도 하고 선거도 하자. 이거는 안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철회하셨죠. 예, 철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건 끝난 문제로 본다고 하면 네. 당연히 개헌해야 됩니다. 일단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그 4년 중임제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에 5년 이제 대통령제 단임이 돼서 2030년에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2030년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선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2년 후에 네. 바로 총선이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민주정부 5년 기간 동안에 이 개헌을 해내면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와 거기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선거 즉 행정부와 국회의원 선거를 교차해서 2년 단위로 진행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견제도 되고 새로운 정권의 창출도 이뤄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네. 그래서 개헌은 한다. 시기는 5년 안에 한다. 안에 하는데 지금 네. 이제 대체적으로 뭐 2단계로 할 거냐 1단계로 할 거냐 하는데 네. 권력구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3년 후 네.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22대 이제 국회의원인데 그 다음 국회 23대 국회 초기에는 아마 해야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기에 있어서 살짝 다르지 네. 않나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개혁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에 있어서 또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 정부가 약속을 예.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글쎄요. 타임테이블 정도는 밝히고 그렇죠. 그거는- 어떤 시민사회 요구나 야당 범진보 세력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수용하는 그 타임테이블 예. 정도는 조금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단계, 네. 2단계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매우 시급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헌법에 함부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네네. 하는 장치를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예를 들면 전시 계엄 외에는 당장 전쟁이 터진 전시 계엄 외에 비상 계엄을 포함한 모든 계엄은 사전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란 단죄해야 된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징치해야 된다. 즉 내란죄로 인한 그 정당 해산까지도 우리가 요구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특별위원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언제 할 겁니까? 결국은 새 정부의 초기에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 2단계로 나눈다 그러면은 5.18 정신을 우리 전문회에 삽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시계엄 외의 모든 계엄은 헌법상에 그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놓고 네. 그래놓고 지금 내란에 대한 확실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확실한 그 네. 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안 걸려도 1년은 더 걸리거든요. 근데 네.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6월 3일 대선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1년 내에 그럼 바로 처음부터 개헌을 근본적이고 폭넓은 그 권력 구조 개편까지 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진심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론이 나오지 않겠나. 그거는 네.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들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의 봄은 온전히 제 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란 세력 청산을 완결지어서 제2의 전두환과 윤석열이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시사용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도 고맙습니다.